새누리당으로 집결해 있던 보수와 우파 정치 세력이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분열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청와대에서도 여의도 제1당의 자리도 빼앗겼지만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통합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혁신적인 통합인지 당내 지도부 선거를 계기로 개파 간 거래를 하는 것인지 평가가 갈립니다. 더 정치, 오늘은 원내대표 선거전이 달아오른 자유한국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당에서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지금은 방송계로 복귀하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YTN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YTN 남대문에서 라디오 마지막 방송을 하고 네. 그리고 상암동 시대가 열렸죠. 네. 제가 마지막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방송 진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노정무님도 복귀하신 것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권력을 계속 비판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나서. 예, 그게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노정무님의 매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방송 쪽에 예. 비중을 좀 두시고 계세요. 방송과 현실 정치 어느 쪽이 쉽습니까? 뭐 둘 다 어렵죠. 하면 그 처음에는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둘 다 내공 없이 하면 네. 이 무식하다는 욕 듣기 딱 알맞는 곳이니까 늘 백척간도에 서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방송도 그렇고 현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인이 욕 듣는 이유가 네. 내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에 제일 없는 것이 내공, 이 유머. 내공과 유머만 좀 있으면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정치가 영국 정치잖아요. 내공이 없으면 현실 정치에 잘 뛰어들지는 못하고 네. 또 유머가 없는 정치에는 곧장 퇴출이 되죠. 혹시 방송 출연은 유머를 이렇게 달고 닦는 그런 제가 아마 방송하면서 글쎄요, 제가 이게 조금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면 곧장 또 난리가 나요. 이건 바로 이 난리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또 호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 우리 문 대통령이 이 프랑스 마크롱 만나서 이 좀 유엔 그 제재 완화하는데 좀 동참을 해달라, 좀 네. 도와달라 이 말씀을 하니까 마크롱이 고개를 저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표현을 좀 난리가 났지 않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 분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자들께서는 좀 화가 났겠죠. 진 변호사님 오버한다. 그 정도 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하니까. 예, 네. 오버한다라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사석에서 공사석에서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정상 간의 회담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고기를 저어버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은 잘못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면 참사란 말이에요. 외교 참사인데 또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걸 참사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내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뭐 난리 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걸 그렇게 들은- 반응하신 분들이 우리 전 변호사님은 표현이 평소에 점잖으시니까 난리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심한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겠는가. 그게 이렇게 참 이 문 대통령의 입장하고 저하고 입장이 물론 다릅니다만은 네. 나는 문 대통령의 견해도 그쪽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만약에 이 평화를 우리가 김정은에게 베풀어주고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쪽에도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어차피 핵무기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선상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또 우리 진영에서 보면 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저게 통제 관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늘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게 대한 어떤 핵 폐기하는데 중요한 첫발이 내딛지 않는 한은 함부로 우리가 그쪽을 그 막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예. 하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오늘은 점에서 주제가 이제 그게 시각의 아니어서 차이죠. 예. 하여튼 문 대통령과는 친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방송에서 예. 친하다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앞서 나온 박원순 시장과도 예. 친구이신 걸로 알고 예, 있고요. 한 40년 친구 되죠. 네. 지금 방송과 병행해서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그 혁신과 대안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혁대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제 주요 멤버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고 네. 아마 이번 주말에도 또 모일 겁니다.
뭐 주말이라기보다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주로 모이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 분파 작용으로 보일까 싶어서 네.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수 대통합을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 보수 단일되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혁신과 대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파작용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만 잘하느냐 또 이런 말이 자칫하면 나올 것 같아서 네. 매우 조심스럽고 그러면 이번 예. 주 정도는 좀 연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뭐 원내대표 선거에 저희들이 뭐 개별적인 그 의견은 다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한두 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특정인을 뭐 지지한다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제가 또 그 한국당의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예, 하나 분명한 것은 야당이 좀 야당다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당이 야당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야당답지 않습니까? 이 야당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대안 세력이 돼야 되니까 이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단순한 비판보다는 또 하나 다른 의견을 또 다른 정책을 제시를 해야만 하고 또 그리 투쟁을 할 때는 또 제대로 투쟁을 해야만 하고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고 하는 그런 건 안 되겠죠. 그 자기 어떤 정략적 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 국가를 위한 어떤 비전 같은 걸 제시를 할 줄 알아야 야당성을 회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단순 비판에 머물고 있는 중요 사안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따지자면 뭐 제가 그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소득 이 주도 주도 성장, 그걸 더 나가서 이제 인클루시브 그로서 그 포용 성장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 두 문제에 있어서 난 우리나라 국무위원들 중에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하고 가끔가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그걸 비판하려면 간에 소득 주도 성장의 대안을 제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뭐 아이 이코노미라고 했으면 아이노믹스를 내놓았는데 제가 또 이게 김병준 위원장을 비판하는 셈이 돼서 말하기에 참 조심스러운데 이 아이노믹스는 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만 그게 모아놓은 얘기고 사실 우리가 이 성장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빈부격차를 예. 좁혀 나가는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는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률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확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한국당이 그런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낸 것이냐? 난 아니라고 봐요. 이 경제정책은 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유경제원장이라는 걸 2년을 해봤는데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또 이쪽을 올리면 이쪽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마치 시소 게임 같은 거예요. 네. 이래서 이 정책을 조율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예상을 하고 언제든지 그 만약에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정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폐해는 전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난 지도자가 이 경제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꿰뚫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정치실장이 주도를 하고 김수현 지금 현재 정치실장이 뒷받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 실장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하신 분입니다. 경제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아니 한국당 비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왜 정부 비판만 하십니까? 일단 정책을 비판하다 보면 지금으로서는 정부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오늘 주제가 한국당입니다. 노주무님에게 제가 노주무님에게 강력히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네. 진영을 떠나서 노주무님의 매력이 어디 있는가 뭐 권력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예. 떠나서 앞으로 늘 좀 권력을 비판해 예, 주셨으면 명심하겠습니다. 하는 오늘 순서는 자유한국당을 주제로 자유한국당도 중요한 권력이죠. 막강한 권력이죠. 그렇죠. 야당 권력도 중요한 권력이죠. 예, 그럼 좀 대화를 제가 좀 주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죠. 예. 원내대표 선거전 지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예. 개파가 없다면서 뭐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없다고 보십니까? 개파가 없어지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친박 비박에 대해서는 끝장 토론을 하자. 네. 이걸 내가 제안을 한 사람인데 그것도 잘 넘어가더니만 나중에 내가 이름도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해라. 나 그걸 차구 살인이라고 봅니다. 입을 빌린 살인이다. 네. 그 얘기를 뭐 젊은 비대위원들이 했겠어요. 이 세상 줄도 모르는 친구들이 했을 일은 마무하고 어떻든 이 끝장 토론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김무성, 홍문종 그리고 저 권성동 또 한 분이 김상현 이 네 분이 만나서 나름대로 윤상현. 윤상현 이 네 분이 만나서 장시간 격론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조갑재 씨 등도 동석을 조갑재, 했다던데요. 정규재 두 분이 이제 제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그 지난 주말에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서로에 대한 의심을 푸는 건데 이거 하는 것으로 예컨대 그 당에 머물러 있었던 분들은 밖에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다 풀겠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도 입장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까웠던 몇몇 분들에 대한 뭐 그분들 중에 서청원, 이정현 두 분은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만 과연 의심을 풀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한 번의 모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석방 촉구 결의안 이거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만 한다. 그 결국 그렇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까지 다 나오게 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한국당의 백서조차 없지 않아요. 백서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뭘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점은 우리의 과오였다. 그리고 우리가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했지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우리 스스로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짚어야죠. 짚으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뭐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 과거 집권 세력으로서.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석방 결의안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직전 대통령을 두 분이나 지금 구속해놨잖아요. 직전 대통령 그 앞에 대통령 두 분을 구속해놨는데 지금 문명국에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사법 처리가 국격과 늘 연관이 되거든요. 제럴드 포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출되지 않은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스피로 에그뉴가 그 소위 독직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임을 하고 그리고 후임으로 제럴드 포드를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예요. 그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닉슨이 8월 9일인가 그 무렵에 사임을 하고 다음 달에 한 달 만에 이 닉슨에 대한 모든 이 소추 여부를 전부 다 사면했습니다. 모든 점을. 그래서 포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인기는 뭐 급전직하가 되어버렸고 뭐 10% 미만으로 미국 대통령이 10% 미만 내려간다는 것은 사상 위례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명분을 찾는 거는 뭐 세력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런데 포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포드를 비판했던 주요 그 칼럼니스트 주요 언론인들이 일제히 글을 썼습니다. 한 분도 이유 없이. 대통령 각하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미국의 국격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이 글 요지는 이랬어요. 포드 사후에 포드를 좀 더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 포드가 그때 닉슨을 사임했는가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나 그리고 MB 대통령에 대해서 저 역시 늘 비판 대열에 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직전 대통령을 그 가령 직권 남용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안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게 문명국이 왕을 죽이면 문명국이 아니에요.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친박과 비박과 회동이 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뭔가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제가 있어서. 그 마치 거기에 개입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가장 핵심 지금 질문하시고 싶어하는 요지는 김무성 대표 이미 무대가 전면에 났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다. 예, 그분도 우리 보수 야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하니까 전면에 나선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전면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령 무대 뭐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는 아마 주호영 의원 이 정도가 아마 당권 도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네. 분일 건데 밖에 있다가 입당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나는 반대예요. 네. 내가 그분을 싫어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밖에 있다가 느닷없이 입당을 해서 곧장 당권까지 도전한다. 이건 정상적인 그 보수 야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